여러분이 만약에 1분에 막 120단어를 타이핑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 비서는 1분에 60단어밖에 못 치는 거예요. 절반 속도네요. 그렇죠. 그 처리해야 할 엄청 중요한 문서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때 타이핑은 과연 누가 해야 할까요? 아마 보통은 직관적으로 내가 직접 하는 게 2배 빠르니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맞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경제학의 렌즈로 이 상황을 딱 들여다보면요. 여러분이 직접 그 타이핑을 하는 순간 사실상 허공에 돈을 막 뿌리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와, 허공에 돈을 뿌린다고요? 엄청난 손실이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 심층 탐구가 바로 이 직관에 반하는 수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막 제일 유능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왜 자신보다 좀 느리고 서툰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가, 이걸 파헤쳐 볼 거거든요. 오늘 다룰 소스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죠. 경제학의 영원한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맨큐이 경제학 3장, 그리고 이걸 현실 산업에 적용한 상호 의존성과 비교 우위 심층 분석 보고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교과서 속에 지루하고 창백한 이론만 읊으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매일 아침 브라질산 커피를 마시고 또 중국에서 조립된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잖아요. 그렇죠. 태국에서 만든 옷도 입고요. 네. 그런 상호 의존적인 일상이 도대체 어떤 경제학적 마법으로 돌아가는지 고등학생부터 일반인 분들까지 누구나 자기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게 제대로 한번 탐구해 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진짜 기대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에 기대어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희생이 아니다. 네, 무역이나 분업이라는 게 누군가의 파이를 뺏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참여하는 모두가 이득을 보는, 그러니까 파이가 다 같이 커지는 정합 게임, 포지티브 썸 게임이라는 걸 오늘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파이가 커진다. 좋습니다. 그럼 이 효율성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그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아주 단순한 모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감자농부 프랭크랑 고기 목장주 루비 이야기죠. 맞아요. 이 세상에 사람이 딱 프랭크랑 루비 단 2사람뿐이고 물건도 고기랑 담자뿐이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좀 극단적입니다. 어떻게 극단적인가요? 그 루비는 고기 1온스를 생산하는데 20분, 그리고 감자를 캐는 데는 1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프랭크는 고기에 무려 60분, 감자에 15분이나 걸리는 거죠. 와, 그러면 루비가 고기든 감자든 프랭크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 사기 캐릭터죠.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루비가 2가지 모드에 절대 우위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Absolute Advantage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이겁니다.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루비가 막 모든 걸 다 잘하잖아요. 그럼 왜 굳이 느리고 답답한 프랭크랑 거래를 해야 할까요? 그냥 혼자 다 하는 게 속 편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저 같으면 남 기다리느니 그냥 혼자 감자 캐고 고기 키우고 다 할 것 같거든요. 그게 이득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확실히 그게 합리적으로 들리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정말 매력적인 사실은 우리가 비용을 단순히 시간이나 노력으로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비용이 아니다. 네. 경제학에서 세상을 보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봐야 해요. 기회비용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 다른 무언가의 가치를 말하거든요. 포기해야 하는 가치요? 그럼 루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계산해 보죠. 루비가 감자 1온스를 캐기 위해서 10분 동안 땅을 파잖아요. 그러면 그녀는 그 황금 같은 10분 동안 원래 고기 0.5온스를 생산할 수 있었을 겁니다. 20분에 1온스니까 10분이면 0.5온스네요. 맞습니다. 즉, 루비에게 감자 1온스의 진짜 가격, 진짜 비용은 고기 0.5온스가 되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그럼 프랭크는요? 반대로 프랭크가 감자 1온스를 캐려고 15분 했을 때 그는 원래 고기 생산 속도가 60분으로 워낙 느리기 때문에 그 15분 동안 포기해야 하는 고기의 양이 겨우 0.25온스밖에 안 됩니다. 와, 잠깐만요. 비용을 시계분침이 아니라 포기한 고기의 양으로 측정하는 거네요. 그렇게 보니까 프랭크가 감자를 캔 때 잃어버리는 고기가 루비의 딱 절반밖에 안 되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감자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인 프랭크가 루비보다 훨씬 저렴한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비교 우위라고 부릅니다. 절대 우위랑 완전 다른 거군요. 네,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죠. 프랭크는 손이 좀 느릴지언정 감자 생산에는 확고한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요. 루비는 고기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마법 같네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이 각자 기회비용이 낮은, 그러니까 덜 포기해도 되는 분야에 아예 특화를 해버리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고기 1온스당 감자 3온스 비율로 서로 교환을 딱 하면 결과적으로 루비랑 프랭크 둘 다 혼자 자급자족할 때보다 식탁에 더 많은 고기랑 감자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노동시간은 단 1분도 안 들렸는데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과 비교 우위가 만들어내는 기적인 거죠. 결국 루비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기회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 때문에 프랭크라는 파트너가 무조건 필요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농부 이야기라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진짜 일상생활로 한번 긁고 와 볼게요. 소스 재료에 테니스 여제 세레나 윌리엄스 예시가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세레나 윌리엄스가 자기 집 앞마당 잔디를 깎는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죠. 워낙 운동선수니까 신체 능력이 압도적이잖아요. 이웃집에 사는 평범한 소년 포레스트 검프보다 잔디도 훨씬 빠르고 깔끔하게 깎겠죠. 세레나한테 잔디 깎기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농부들 사례처럼 여기서도 잔디 깎는 그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에 뭘 포기했냐를 봐야죠. 세레나가 2시간 동안 땀 흘리면서 잔디 깎을 때 그녀는 사실 나이키락 3만 달러짜리 광고 촬영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와, 3만 달러요? 그럼 세레나의 잔디 깎기 기회비용은 3만 달러가 되는 거네요? 네, 반면에 이웃집 소년 포레스트는 잔디 깎는 4시간 동안 동네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하면서 벌 수 있는 50달러가 자기가 포기해야 할 기회비용의 전부입니다. 세상에 3만 달러 대 50달러라니 비교조차 안 되는 차이네요. 결국 잔디 깎기에 있어서는 포레스트가 압도적인 비교 우위를 가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레나가 포레스트한테 50달러, 아니 넉넉하게 100달러를 쥐어주면서 잔디를 맡기고 본인은 그 시간에 광고 촬영장에 가는 게 양쪽 모두에게 완벽하게 이득이 되는 교환인 겁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말했던 그 타이핑 느린 비서 딜레마도 완전 똑같은 맥락이네요. 변호사가 직접 타이핑하면 시간당 수백 달러 상담료를 허공에 날리는 거니까요.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정집, 그러니까 부부 사이로 가져가면 약간 마찰이 좀 생기지 않나요? 그 에밀리 오스터 교수의 칼럼 중에 당신은 가사노동을 잘못 나누고 있다 이 내용 보면요. 아, 네. 아주 현실적인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이야기죠. 네, 요리도 청소도 설거지도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더 빠르고 완벽하게 잘하는 상황이 나와요. 아내가 모든 가사노동에 절대 우위를 가진 거죠. 맞아요. 그런 집 꽤 많죠. 여기서 드는 의문이 기업이나 국가 간 무역도 아니고 집안일인데 그냥 일 처리 빠른 아내가 후루룩 다 해버리고 둘 다 같이 쉬는 게 전체 시간을 아끼는 거 아닌가요? 오, 아주 예리한 반론입니다. 근데 경제학에는 한계 비용 증가라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한계 비용 증가요? 그게 집안일이랑 무슨 상관이죠? 아무리 요리랑 청소의 달인인 아내라도 퇴근하고 와서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씻기고 마지막에 산더미 같은 설거지까지 연달아 쫙 하다 보면 체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고갈되잖아요. 아, 확실히 그렇죠. 사람인데 당연히 지치죠. 네, 마지막 설거지 할 때쯤이면 효율은 바닥을 치고 짜증과 스트레스라는 엄청난 무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가사 노동을 한 사람이 독점할수록 그 기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진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아내의 체력 저하랑 스트레스가 결국 가게 전체의 손실인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가장 시간 단축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요리에 특화하고 좀 느리더라도 남편이 설거지를 전담하는 게 가사노동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와, 이거 진짜 고등학교 조별과제 생각나네요. 조별과제요? 네, 전교 1등 학생이 글쓰기, 자료조사, PPT 뭐 다 잘한다고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결국 마감 기한도 못 맞추고 쓰러지잖아요. 아, 진짜 공감 가는 비유네요. 팀 성적 올리려면 1등 학생은 자기가 제일 시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통계 분석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친구들한테 분담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조별과제의 비교 우위였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오스터 교수 칼럼에서 하나 더 지적하는 게 하면서 배운다라는 원리거든요. 남편이 처음엔 좀 엉성해도 매일 설거지를 전담하다 보면 속도랑 숙련도가 점점 올라가요. 아, 스킬이 늘면서 남편의 설거지 기회비용도 낮아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교 우위가 한번 정해진 고정값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예시죠. 설거지 분담이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경제학적 효율성의 결과였네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조직화된 팀워크를 보여주는 곳
K-팝 아이돌 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 보고서에서 K-팝 분석한 부분이 진짜 이 심층 탐구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K-팝 기획사들이야말로 비교 위의 수학을 뼛속까지 이해한 집단이거든요.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블랙핑크나 방탄소년 같은 최정상 그룹을 보면 특정 멤버가 노래, 춤, 랩 모두 타 멤버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경우가 있어요. 혼자 다 해낼 수 있는 절대 우위 능력자죠. 네, 그런 올라운더 멤버들이 꼭 있죠. 하지만 기획사는 결코 그 멤버한테 모든 파트를 몰아주지 않아요. 인간의 신체에는 한계가 있어서 극한의 안무를 소화하면서 동시에 흔들림 없이 고음을 내는 건 기회비용이 물리적으로 너무나 크거든요. 아, 그러니까 고음을 완벽하게 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댄스 퍼포먼스의 퀄리티, 혹은 격렬한 춤을 추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호흡의 안정성, 이게 다 무대 위에서의 기회비용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분업을 하는 거예요. 보컬 기량이 절대적인 멤버는 춤 비중을 살짝 줄이더라도 메인 보컬로서 라이브의 안정성을 확실히 책임지고요. 아, 춤 대신 노래에 특화하는 거네요. 반면에 가창력은 살짝 아쉬워도 춤을 출 때 포기해야 할 보컬의 기회비용이 낮은 멤버가 댄스 브레이크 센터를 차지하는 메인 댄서가 되는 거죠. 와, 각자 기회비용 제일 낮은 영역에 특화하니까 개인의 능력치 합을 아득히 뛰어넘는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오는군요. 맞아요. 게다가 이게 멤버들 사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트랙 작곡은 북유럽 캠프에 외주주고 핵심 안무는 미국 안무가한테 맡기잖아요. 아, 진짜네요. 한국 아이돌은 본인들이 가장 압도적인 비교 우위를 가진 무대 위 퍼포먼스와 팬덤 소통에만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거군요. 네, 타이핑은 비서에게 맡기고 변호사는 재판에만 집중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원리죠. 와, 진짜 소름 돋게 딱 맞아떨어지네요. 여기서 방송 듣고 계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고등학생분들을 위해서 꿀팁 하나 드리고 가야죠. 아, 시험용 꿀팁 좋죠. 네, 시험 문제 풀 때 이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하냐. 학교 경제시험에 자주 나오는 자료가 두 개 있잖아요. 생산량 자료랑 생산비 자료요. 네, 그 두 개 헷갈리기 쉽죠. 생산량 자료는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이 만드냐니까 숫자가 클수록 절대 우위고요. 반대로 생산비 자료는 하나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절대 우위인 겁니다. 아주 명쾌한 정리네요. 거기에 하나 더 얹자면 그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 무인도 모델 있잖아요. 거기서 기회비용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분수로 만들어보는 사고 모형이 아주 유용합니다. 분수로 만든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PPT 1장 만드는데 4시간, 엑셀 분석 1건에 2시간 걸린다고 쳐보죠. 그럼 PPT 1장 만든 4시간 동안 엑셀을 몇 건 할 수 있었냐 계산하는 겁니다. 아, 4 나누기 2니까 엑셀 2권이네요. 네, 즉 PPT 1장의 기회비용은 엑셀 분석 2건인 거죠. 동료 시간도 똑같이 분수로 만들어보면 누가 무엇에 특화해야 팀 전체의 퇴근 시간이 빨라지는지 딱 답이 나옵니다. 야, 복잡한 표기일치 없이 그냥 직관적인 분수로 계산하면 당장 내일 회사 팀 프로젝트에서도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상의 멘탈 모델로 쓰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좁은 사무실에서 나와서 거대한 세계 지도 위로 시야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국가 간의 교역망, 즉 국제무역 이야기죠. 보고서에 미국, 멕시코, 스웨덴 사례가 나오잖아요. 네, 국가 간 무역은 사실 프랭크와 루비우화를 수억 명 단위로 확대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각국은 현시 비교 우위 지수, 즉 RCA라는 데이터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기 기회 비용이 제일 싼 분야를 탐색하거든요. 아, 그게 RCA 지수군요. 네, 세계 최고 연구 인프라를 가진 미국은 첨단 의약품에,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멕시코는 조립식 건축물에, 바다와 가까운 스웨덴은 수산물 가공에 각각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각자 잘하는 거에 특화해서 교역하니까 전 세계 소비자가 훨씬 싼 값에 다양한 물건을 쓸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미국의 첨단 의약품이랑 멕시코의 조립식 건축물은 부가가치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아, 크기 차이가 나죠. 만약에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는 가난한 나라가 오직 저렴한 인건비에만 비교 우위가 있다면 그 나라는 평생 선진국들 옷이나 꿰매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비교 우위 논리가 빈곤을 정당화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초기에 그 싼 노동력이라는 비교 우위에만 안주하다가 성장이 멈추는 준진국 함정에 빠지곤 하거든요. 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네요. 중진국 함정.
하지만 비교 우위가 가난을 고착화한다는 우려를 완벽히 반박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진화 과정이죠. 1960년대 한국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폐허였잖아요. 천연자원 자본 다 없고 오직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만 있었죠. 맞아요. 당시 한국의 비교 우위는 명백히 가발, 신발, 섬유 같은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에 있었어요. 그 우위로 글로벌 무역망에 뛰어들었죠. 근데 수출로 돈을 벌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상황이 확 바뀝니다. 근로자 임금이 오르니까 옛날처럼 신발 하나 꿰맬 때의 기회비용이 이제는 너무 비싸진 거네요. 그렇죠. 과거에 한국을 먹여 살렸던 비교 우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수많은 국가들이 주저앉는 중진국 함정의 갈림길이었어요. 와, 거기서 어떻게 돌파한 거죠? 한국은 과거 비교 우위에 매달리는 대신에 엄청난 교육 투자와 R&D로 체질 개선을 했어요. 번 돈을 사람의 머리와 기술에 다시 투자한 겁니다. 아까 에밀리오 스토칼럼에서 남편이 매일 설거지하면서 숙련도 올려서 자기 기회비용 낮춘 것처럼요? 정확히 그겁니다. 국가 단위에서도 투자와 학습을 통해 핵심 비교 우위를 반도체, 조선, 첨단 바이오로 아주 역동적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이걸 동태적 비교 우위라고 부릅니다. 다이내믹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군요. 운명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거네요. 네, 세계 무역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자기 기회비용 구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치열한 과정. 그게 바로 한국 경제 성장의 본질이죠. 야, 오늘 심층탐구 정말 놀랍네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에서 시작해서 프랭크의 감자밭, 세레나 윌리엄스의 앞마당, 케이팝 무대를 지나 한국 반도체 공장까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결국 무역과 교환, 누군가에게 내일을 맡기는 건 착취나 제로섬 게임이 절대 아니네요. 각자 기회비용이 제일 낮은 나만의 비교 우위를 찾아서 전문화하면 우리 모두가 더 풍요로워지는 다정한 마법 같은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내가 남보다 절대적으로 뛰어나지 않다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과연 나의 비교 우위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이론들을 삶에 너무 훌륭하게 연결해 주셨네요. 근데 여러분, 오늘 탐구를 여기서 그냥 훈훈하게 끝내기엔 좀 아쉽잖아요? 오, 뭔가 더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뇌리를 자극할 마지막 사보 실험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능력자라도 기회비용 때문에 반드시 남과 협력해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네, 루비랑 프랭크처럼요. 근데 다가올 미래에 지치지도 않고 한계 비용도 증가하지 않는 초거대 인공지능 AI가 등장하면 어떨까요? 글쓰기, 코딩, 창작, 심지어 감정적인 돌봄까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AI가 완벽한 절대 우위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좀 무섭긴 한데요. 하지만 비교 우위의 절대적인 수학 법칙에 따르면 그 전지전능해 보이는 AI조차도 한정된 컴퓨팅 자원이나 전력 같은 기회비용을 피할 수는 없어요. AI도 뭔가를 포기해야만 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AI도 반드시 인간과 협력해야만 하고 인간만이 가장 낮은 기회비용을 가지는 인간 고유의 비교 우위 영역이 수학적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과연 그 모든 걸 압도하는 AI를 상대로 미래의 여러분이, 우리 인류가 차지하게 될 단 하나의 비교 우위는 대체 무엇이 될까요? 와, 인간과 AI의 상호 의존성이라니 진짜 묵직한 여운이 남는 질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 아침 커피 내리시거나 태블릿 켜실 때 이 마지막 질문 꼭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줄 새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